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갔구용 왔구용 돌아왔구용. 자, 내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갔구용 왔구용 돌아왔구용. 우리 전남대 철학가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구용입니다. 이제 점점 본인을 소개하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식어를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하고 있네요. 심심할까봐. 같이 같은 걸 똑같이 한다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건 없거든요. 네. 그래도 나름 네. 베리에이션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네요. 네. 예. 우리 게스트 중에 가장 손 많이 가는 남자.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네, 주변에서 그러니까 많이 얘기한다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손 많이 간다고.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스스로는 네. 스스로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가 보죠. 보살펴줘야 돼. 네. 고맙습니다. 보살펴준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를 대신해서 감사를 엄마를 드립니다. 대신해서. 예. 엄마, 어머니. 엄마가 요새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네, 가끔 그리워요. 엄마는 항상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잖아요. 일단 엄마와 함께 먹었던 거. 네, 엄마는 그렇죠. 엄마랑 그런 존재죠. 그렇습니다. 왜 한숨이에요? 아니 뭐 아무튼 예, 박구영 교수님이 잘 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예. 4072번님 어린 네. 왕자로 철학하기 잘 그리고 밖에 오감자 PD가 조금만 더 크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엄마는 진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유 우리 구용이가 조금만 키가. 아니, 엄마는 항상 내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큰 키를 가질 아들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엄마가 항상.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이제. 네. 그때가 아마 그 대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다. 너 왜 안 크지? 그래서 너 왜 안 크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 틀림없이 큰형, 큰아라고 큰아 닮아서 클 것 같은데 나는 큰형하고 전혀 안 닮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큰형처럼 키 큰 사람처럼 내가 바보가 아니야. 내가 그랬지 항상. 예, 큰형은 돌아가셨습니다. 큰형도 미안합니다. 큰형. 그렇구나. 예. 아유 예. 뭐 예. 이제는 다 키는 이미 성장은 끝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습니다. 하여튼 키가. 예.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네. 1도 신경 안 쓰시는 분이니까 네. 뭐 그렇죠.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겠어요. 위로. 네. 예. 위로. 네. 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나를 내려보겠습니까? 4072번님 어린 왕자로 철학하는 거 잘 들었고요. 이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글쓰기 강좌도 해보시는 거 어떠냐고. 글쓰기. 제가 원래 전문 분야예요 또. 근데 이거를 라디오에서 풀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요? 기회 되면 내가 연습시켜드릴게요. 정말? 네. 너무 좋죠. 네. 글쓰기. 왜냐면 글쓰기 1시간 특강할 수 있죠. 요새도 네. 요새 이제 본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글 쓰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똑같이 연습하면 돼요. 한번 그러면 뭐 네. 생각해 보죠. 네. 언제 기회 되면 언제든지 글쓰기 연습 할 수 있죠. 원래 글쓰기와 관련된 가장 최적화된 전문 분야가 철학이에요. 논리학도 있고 논술, 논술. 예. 특히 이제 국어에서 비문학 분야 이런 관련된 종합적 지식체를 갖고 있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의 폭력이 네. 그 학술원에서 선정됐잖아요. 네. 분야가 왜 논리학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랬어요? 그런 것 같던데. 예,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검색해봤지. 그랬더니 네. 이게 왜 논리학으로 분류가 됐지? 논리적 글. 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뭐. 예. 그러니까 아무튼 글쓰기 강좌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또 뭐 커리큘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댓글을 진짜 글쓰기 배우고 싶다는 댓글이 더 많이 오면 한 사람만 듣고 할 수 없잖아요. 예. 한 말 또 빼시네 이분이. 네. 예. 아니 정말 그런 요구가 있다면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공부하기 싫어요 최 교수님 이렇게 막 커리큘럼이라니 갑자기 오감자 PD 공부해야 됩니다. 요새 같은 때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다. 아하, 네. 이런 때 공부 안 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네. 9185번님 밖에서는 막
안에 교수가 둘이라고 너무 싫다고 하는. 뭐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맞아요. 예, 네. 9185번님은 얼마 만에 고급진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중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별명을 어린 왕자로 지어줬거든요. 이분이 오. 수학 가르치시는 뭐 선생님이시래요, 네, 학교. 네. 멋진 그래서 생각이네요. 그런지 두 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라고. 2926번님 언젠가 글을 쓰고 싶은 사람으로서 박구윤 교수님 이야기 매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 내시 상륙 작전이랑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하.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일상 속에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고 9416번님 9410번님 두 분의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가벼운 척하지만 깊이 있는 최장군과 교수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 만약에 글쓰기 그걸 하려면 그게 좋겠다.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가지고 글쓰기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 댓글을 가지고 댓글을 가지고 재밌겠네 이것도. 괜찮겠네요. 순간 드는 생각인데. 예, 네, 댓글을 가지고 예. 댓글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지도한다는 예를 거죠? 들면 이런 말 했잖아요. 얼마 만에 고급진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이걸 좋게 글을 쓰려면 고급진 강의다. 끝나야 돼 이렇게. 아 이해했어요? 고급진 강의다. 네, 고급 강의다. 고급 강의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고급 강의다. 그리고 나서 주어를 붙이고 있으면 최장군의 더해요? 지금 뭐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전문가인데 예.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와 수로가 네. 분명한 거. 그러니까 짧게. 교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짧더라도 그 안에 힘이 느껴지는 걸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술 작품에서도 그런 것 같고 네. 글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 말에서도 네. 그게 훈련이 된 상태가 상당 동안 진행된 다음에 시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매력적으로. 예. 그때 매력을 더하는 글쓰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부사, 수사가 아니에요. 은유와 알레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은유와 알레고리. 예, 부사나 수사가 아니에요. 예. 흔히 말하면 나의 일주일은 지난 일주일은 뭐다? 부서진 바오밤 나무다. 이런 게 은유예요. 네. 그런데 나의 일주일 동안 내 가슴이 쓰라리게 아프고 찢어지고 막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글쓰기 아닌 거예요. 예. 이해했어요? 예.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다고요. 오늘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예. 네.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면 댓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이거는 제가 저만 볼 수 있는데 그런가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걸 진짜 해본다고 하면 네. 뭐 유튜브 창이나 앱은 다 공유가 되니까 그걸 그렇죠. 통해서 해볼 수는 네네. 있죠.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좋죠.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라디오 방송에서 글쓰기. 좋죠. 철학적 예. 글쓰기. 너무 좋죠. 네. 이걸 또 한번 그러면 상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짐 티처님, 최장군의 그 솔직한 솔직할 수 있는 용기도 멋진 분 이렇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솔직한 건 그냥 순수해서 그래요. 앞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위험한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거에 있어서 교수님 조언을 주실 거 있어요? 너무 솔직하니까 너는 표현을 해야지 노출을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런 거, 그렇게, 솔직한 건 좋아요. 다만,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건 항상 느끼면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면 느끼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음. 이런 솔직한 순수한 사람들이 항상 나도 위험하고 타인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회피하려고 만들죠. 핑계 대려고 하면 나 아니야. 나 안 그랬어. 내 원래 의도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회피하지 말아라. 예.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그렇죠. 된다. 그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예. 순수하게 말하고 관계 맺고 그것으로부터 작용과 부작용을 내가 받아들이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은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사는 거죠.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계산만 하면 안 되겠지만 계산도 안 하면 위험하죠. 나쁜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신 작가님이 교수님 최장균을 조교로 임명하는 건 어떤가요? 네. 라고 주셨는데. 네, 이분이 교수님이에요. 근데 저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배우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학생이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사실 저 가르치시는 한 이 교수님께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음흠. 같이 해보지 않겠냐면서 네.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 제가 일단 회사를 다니니까 네네.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은 아니어서. 근데 저 같은 캐릭터가 밑에 가서 일하면 되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교수님도 좋죠.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누군가를 뭔가 일을 같이 할 때 가장 일하기 좋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일단 스스로가 막 일을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이게 스타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가 뭐 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가 명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일하기가 좋죠. 예.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그대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어디서 결합하고 이런 게 쉽잖아요. 네. 최 장군 캐릭터는 안 하는 건 안 하고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말하잖아요. 네. 막 안 할 건데 안 하려고 말을 못 하고 집에 와서 며칠 고민하다가 선생님 교수님 저 못 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네. 쓸데없는 시간,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시간과 에너지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습관을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걸 습관을 들이실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는 특히. 네. 그 교수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는 이제 되게 특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저는 특성이 내가 관심이 있는 특별하게 있는 영역만 나는 해요. 관심이 내가 없는. 지위가 모든 걸 다 지휘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맡겨요. 그냥 그래요? 완벽하게 맡기고 단 내가 관심 있는 건 몰두해요. 그래요? 예, 이런 유형의 장단점이 있죠.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밸런스 게임. 네. 지난번에 했던 거. 네,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똑똑한데 말 진짜 안 듣는 학생 대 조금 실력은 부족하지만 시키는 대로 잘하는 학생. 하나, 둘, 셋. 똑똑한데 말 진짜 안 듣는 학생. 이걸 고른다. 예. 이유는? 말 안 듣는 애를 듣게 할 때 쾌감이 있거든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 순간 말을 듣게 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만큼 교육자로서 짜릿한 순간이 없죠. 이게 교육자로서 짜릿한 건가요? 아니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둘 다죠. 둘 다. 예, 원래 교육자라는 게 지배 욕망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겠잖아요. 이유를 가지고 말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표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뭔가 이유가 있이 말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안 듣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최악이죠, 사실은. 이 상태의 학생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렵죠. 근데 이유가 있고 합당한 본인만의 주장이 있으면 말 안 해도 있는 애도 있어요. 말을 지금 나한테 안 할 뿐이지. 그런 학생들은 나 스스로 왜 그러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나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른 세계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세계를 마셔줬을 때 그 학생도 호응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향하는 바대로 아까 말한 대로 지배 욕망도 있지만 서로 뭐예요? 서로 이질적인 세계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 맞추진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잘 맞춰집니까? 어렵죠, 당연히. 특히 이제 왜냐하면 서로의 어렵죠. 그 구멍을 맞춘다는 게 어렵죠. 노력을 특히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짧은 시간에 해답을 찾듯이 하면 절대 실패해요. 시간을 갖고. 그렇죠.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관계도 있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전에는 단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크더라.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좀 가볼게요, 교수님. 교수님이 들고 오신 주제가 있어요. 어떤 걸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가 한때 지금 꽤 지난 얘기지만 학교 내에서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너무 갈등,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바로 그 사건이 있을 때 막 얘기하면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서로 진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무게 때문에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잘못된 이야기가 되길 위험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뭔가 이론적인 이야기가 물렀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이 돼서야 날개짓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된 느낌이 있을 때 이때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는 사건에 무게가 있을 때 함부로 막 달라들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건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사태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학교에서 항상 다양한 형태의 학교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바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폭력들이 자행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대한 폭력에 우리 모두가 노출돼 있었어요. 거대한 폭력.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폭력으로 잡으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폭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철학적으로. 것이냐. 철학적으로. 예, 그런 왜냐하면 폭력을 다루는 논의들은 여태까지 숱하게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심리학적인 논의든 아니면 교육적인 논의든 제도적인 논의든 그렇죠. 숱하게 있어 왔는데 철학적으로 네. 이 논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뿌리 끝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예. 나는 섣부르게 하는 걸 아니, 원치 않거든요. 뿌리 끝이란 게 없거든요. 끝은 없고 다양한 뿌리를 만져보고 다양한 뿌리를 뿌리를 예, 냄새를 맡아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냄새의 끝까지는 가실 수 있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가보십시다. 가보십시다. 그대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가보실 수 있겠냐? 그럼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가보십시다. 네. 그 전반적인 폭력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네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셨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전통적인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물리적인 폭력이 쉽게 자행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폭력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더 강했을까 약했을까? 약했다고 봐요.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폭력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선은 의식이 약했다. 폭력에 대한 의식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강해지냐 약해지냐는 다른 문제예요. 일단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폭력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예, 우선 그만큼 폭력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야, 그런데 우선은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무엇을 꿈꿔왔을까? 적어도 인류의 지성들이 꿈꿔온 세계는 예. 폭력적인 세계예요? 아니면 평화로운 세계일까요? 일단 평화의 세계를 꿈꿔왔겠죠. 그렇죠. 어디나 어떤 세계나 예. 이상적인 세계에 폭력이 있나요? 아니죠. 없잖아요. 예. 어떤 사람도 이상적인 세계를 그릴 때 폭력적인 사회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특히 그중에 이제 그런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회는 특히 그렇죠. 그리고 철학도 한때 인류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상태, 인간들이 모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상태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게 흔한 말대로 휴머니즘이에요.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휴머니즘은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잖아요. 예. 또는 계몽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인간적인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서로 이성적으로 서로 사유하고 소통하고 하면 우리가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 그건 뭐죠? 인간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게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회란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회에 도달했나? 그게 인간적인 상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태, 인간이 꿈꿔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꿈꿔온 상태고요. 예, 그렇죠. 실제 인간의 상태라는 게 예. 인간이 꿈꿔온 상태랑은 예. 다를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죠. 그런데 휴머니즘은 그게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게 전제를 한 전제를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이제까지 휴머니즘 이제는 뭐죠? 인본이 아니고 신본주의잖아요. 예. 신이 우리에게 처벌을 하거나 신이 우리에게 내보낸 거나 신이 우리를 실험하거나 뭔지는 몰라. 종교마다 다르겠지. 네. 신본위주의의 사회에서나 또는 신으로 가는 걸 꿈꾸었던 세계거든요. 신의 세계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회는 신이 만들어 놓은 이 굴레에서 신이 거주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신적인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인본주의란 뭐죠? 인간들끼리 뭘 만들 수 있다?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네, 그런 꿈, 그런 인본주의가 왜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그렇죠. 책. 계몽의 변증법 들어보셨어요? 그거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도구적 이성비판을 번역했죠. 왜 이렇게 헷갈리지? 도구적 이성비. 계몽의 네. 이게 해결책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책이지? 여러분 계몽의 변증법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칸트. 유대계 네.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인가? 그렇죠. 예.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쓴 책입니다. 네. 예.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 이분들이 이제 그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명제. 우리는 분명히 진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야만적인 폭력적인 세계에서 인간적인 문명의 세계로 진보하는 게 맞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폭력이 줄어든 것도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딱 야만에서 문명의 세계로 진보한 게 아니라 거꾸로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폭력이 돌 던져서 서로를 죽이는 폭력이었다. 단순한 돌로 네. 나무로. 그 지금 뭐죠? 핵폭탄으로 서로를 죽이는 세계에 이랬다. 그럼 이게 진보냐는 거야. 이게 평화 상태로 진입하냐는 거예요. 이게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평화로운 세계, 폭력이 줄어들고 자유와 평화가 늘어나는 세계를 꿈꾸잖아요. 예. 그런데 자유가 늘어난 만큼 폭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가 오히려 늘어난 만큼 폭력도 늘어난 세계에 왜 진입했는가? 폭력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더 고도화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말하자면 돌로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서 이제는 더 뭐죠? 점점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핵으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 그래서 그 핵 이야기를 여러분은 금요일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핵 노잼에서 아하. 함께 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핵 드려보고요. 노잼. 코너 이름이 이것은 웃긴 이야기가 아니었다. 핵 노잼. 아. ABM 조약이라고 예. 그 이렇게 ICBM 미사일이 날아갈 때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중간에 떨어뜨리면 중간에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그렇구나. 나누고 있고, 네.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 몰랐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진짜 이성을 잃었을 때, 핵무기가 이성을 잃었을 때, 어디까지 비이성적으로 이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또 저희가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는, 그러니까 핵무기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 에너지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 핵 아니에요. 에너지가 가져올 수 있는? 예. 예. 핵이라고 하는 것, 핵 에너지가 우리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수많은 작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통제되거나 규제되지 않으면 그렇죠. 어마무시한 그렇죠. 폭력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죠. 순식간에 바뀔 수 있죠. 우리 예.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우리가 지향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언제든지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로 둔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1000개 넘게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 1000개? 네. 예전에 있었어요. 예. 이 전문가 눈빛이 늘어나네요. 코너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욕망을 몇 주 전에 다채롭게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철학도 얘기하지만 그런 핵 이야기도 나누죠. 뭐 다양한 얘기를 뭐 전쟁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이 내시상작전은 아무튼 욕망이 많은 걸 다루고 있다. 다차원적인 게 좋죠. 다차원인 게. 폭력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전하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뭐 천천히 폭력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끝까지 파볼 거니까. 그렇죠. 잠깐 뭐 폭력적이었나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폭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자,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 월요일 박구영 교수님이랑 함께 철학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폭력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학교 교육의 현장에 계시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그 주제를 갖고 오셔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얘기는 인류는 진보를 했다고 믿어왔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진보를 이룬 만큼 폭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의 양도 많아지고
폭력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정교화되고 다양화됐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연습할 때 비판적 사고 얘기했잖아요. 예.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 뭐죠? 기준. 기준. 예. 그러니까 인류가 조금 자유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조금 더 자유로워졌죠. 예. 과거보다는. 동의한가요? 예. 왜? 한 개인에게는 아닐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황제가 누렸던 자유를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우리가 대부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는 확실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유가 커진 거죠. 그러면 똑같이 폭력을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폭력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야 진보잖아요. 그렇죠. 줄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폭력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왜 그러냐면 폭력을 어디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유폐시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유폐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폭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폭력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드러나지 게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원자폭탄이죠. 핵무기죠. 핵무기가 가장 큰 숨겨진 거잖아요. 예. 가장 큰 폭력이죠. 그런데 그걸 그런 이제 과학적인 의미에서 큰 틀의 이야기고 조금 작게 보자 이거죠. 작게 봅시다.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작게. 인간이 동물에 대한 폭력 어떻게 될까요? 동물에 대한 줄어들었을까요? 더 정교해지고. 예. 왜냐면 육식. 왜냐면 예전 같으면 식습관을 봤을 때 단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류가 더 네. 많은 음식을 더 다양하게 네. 섭취하고 소비하면서 동물은 다양한 형태로 학대를 받고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죽임을 아주 당하겠죠.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돼지 고기를 먹는 날은 정해져 돼지가 있었죠. 죽는 걸 보는 날이에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예. 돼지고기를 먹는 날은 돼지가 죽는 걸 봐야 돼요. 대부분 최소한 돼지가 죽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날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돼지가 어디서 어떻게 죽어서 내 식탁에 오는지를 아는가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예. 어딘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나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죠? 어딘가에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죠.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폭력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저는 육식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식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 위에 예.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를 주잖아요. 오늘 닭고기를 먹을까, 오늘 치킨을 먹을까, 오늘 삼계탕을 먹을까, 내일은 무슨 먹을까, 다양한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다양한 자유의 선택의 가능성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동시에 뭐가 있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수많은 숨겨져 있다. 켜켜이 쌓인 폭력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서 나 지금 교수님은 참 그거를 에? 삶의 순간순간 그걸 느끼시지는 않죠. 아,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좀 타유란 그래서 피곤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않는 걸 것도 보는 거예요. 봐야 한다. 그렇죠. 또는 보아서는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식탁 위에 이 아름다운 식탁 위에서 켜켜이 쌓인 죽음을 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생명, 그 아름다운 생명이잖아요. 나도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의 생명은 켜켜이 쌓인 죽음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거죠. 꽃이라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켜켜이 쌓인 죽음의 토대 위에 있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의식하냐 안 하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예. 일단 우리가 폭력이 많이 은폐돼 있다. 은폐돼 있다.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 네. 많이 존재한다는 걸 네.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금 말한 핵무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단추를 한 명 누르면 미국 대통령이나 그렇죠. 러시아의 대통령이 단추를 누르는 순간 인류 전체는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지구 있다. 전체는 파멸에 이르죠. 예. 가장 큰 폭력이잖아요. 예. 또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예를 들자면 소고기, 미국에서 자라는 소고기도 어떻게 자라죠? 보셨어요 혹시? 네? 텍사스에서 자라고 있는 소 자라는 모습? 예. 그럼 여러분이 텍사스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축사에서 대형 축사에서 자라고 있는 소의 모습을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닭고기가 어떻게 닭을 어떻게
그거 보셨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숨겨진 채로 작동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의식해 보면 다른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폭력도 어딘가에 감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 예. 그리고 그 감추어져 있는데 한 가지 감추어지는데 그 감추는 것을 감추고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폭력들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한쪽으로 그 권한을 압축한 것이 국가예요. 더 큰 단위에서. 네. 그러니까 국가란 뭐냐? 폭력의 독점 체제인 거예요. 이게 공권력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전통적인 사회하고 현대 국가의 가장 큰 차이 막스 베버의 이론이거든요. 막스 베버가 들어보셨죠? 막스 베버. 막스 베버. 그러니까 사회학자잖아요. 사회학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가와 현대 국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거죠. 전통 국가와 현대 국가의 차이. 현대 국가. 전통적인 국가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지 못했어요. 전통 국가는?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가문도 중요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가는 개인들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 연합 체계예요. 그렇지. 가문의 권력이 사실 그때는 더 그렇죠. 막강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가 예전에 교회라고 쳐봐요. 교회, 가족, 시족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폭력을 독점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누가? 가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돼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죠, 그게. 지금은 현대 국가는 뭐냐? 가정 내에서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아요. 학교 내에서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하더라도 아직 현대적인 국가 개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한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걸 폭력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권력이라고 본 거지. 정당한 권력 행사. 왜?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그런데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현대 국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폭력을 독점한다, 국가가. 근데 그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게 일상에서는 잘 안 와닿잖아요. 그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권력과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그냥 권력과 폭력이란 말 우리말에는 명확히 구별되지만 사실 말뿌리로 가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폭력 행사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국가는 지금.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폭력은 사실 개인과 개인 간의 폭력을 크게 와닿게 느끼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는 결국 그걸 더 들어가다 보면 그걸 독점하는 건 국가다. 예를 들자면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폭력 행사했어요. 그러면 이게 재판에 가면 누가 A라는 사람을 처벌하죠? 국가가 결국은 처벌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A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난 용서하고 싶어. 그럼 끝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지, 국가가? 이게 형사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국가는 폭력을 당한 개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뭘 보냐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느끼냐? 이건 국가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가 직접 주체로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형사법이고 공법이고. 제가 법 전문가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 철학을 또 전공했던 분이라.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폭력 얘기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폭력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짚어주셨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폭력과 권력 이 이야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중간에 충분하게 얘기가 된 겁니까 지금? 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내가 충분히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최 장군이 별로 열심히 안 하는 느낌이에요. 듣고만 있는데 청취자 입장에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선 지금 오늘 밑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밥을 까셨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상시 생각을 깨야 돼. 일단 깨야 돼. 이해하셨죠? 저 미학 전공자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미학 전공 아닌가요, 밖에서? 이분이 뭐 많이 해서 법철학, 예술철학. 전공은 3가지 했습니다. 철학, 정치학, 사회학.
네. 예. 네. 자팍이라고 봐. 그러니까 자팍다식. 여러분 자팍하신 분이에요. 자팍 철학. 예. 자팍다식. 예. 잡스러운 철학. 잡스러운 분입니다. 예. 자, 어쨌든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중요하거든요. 내가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개인적인 폭력을 행사해도 국가는 이걸 국가에 대한 폭력으로 인지한다. 현대법은. 그래서 국가가 판결을 직접 주체를 해서 그 비가 내가 때린 사람이 내가 폭력 행사를 용서해도 국가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 내에서 폭력도 이제는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대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폭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의 폭력도. 이걸 첫째는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아니 내 아버지인데 아들한테 잘 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국가밖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현대 국가로부터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큰 고통이 밀려와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체계가 뭐냐? 이슬람 국가들이 그러잖아요. 이슬람 국가 중에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국가의 폭력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 위에 뭐가 있게 돼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신성 국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신성 국가는 뭐죠? 국가도 폭력을 갖고 있지만 교회도 폭력을 갖고 있어요. 그 이중 폭력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뭘 느껴요? 이중 폭력을 느끼잖아요. 더 힘든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게 국가주의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어도 현대인들이 합의한 건 뭐냐? 폭력은 오로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근데 좋은 상태예요. 좋고 나쁘지 않은 그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죠. 그게 다른 것보단 낫다. 그렇죠. 그게 가정에서만 그게 통용이 되는 것보다 가정 나름대로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보다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우리 현대 사회가 인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국가예요. 근데 신성 국가가 아니라. 국가에서만 하는 게 낫다. 인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뭐 은폐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드러난 순간 처벌받아야 되죠.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수가 지금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그거다. 상태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어떤 폭력도. 그리고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만 그게 법에 의존했을 때 그걸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권력.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래 좀 어려운 얘기 했잖아요. 다음 시간은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폭력. 과연 다음 시간이 더 쉬울 것인지. 네. 확실해요? 다음 시간 더 쉬울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다음 시간에는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폭력과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폭력과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폭력과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폭력과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조금 더 이제 폭력의 이런 일상적인 사례들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뭐 여러분의 궁금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이 되는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일상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도 하셨을 것 같고 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보내주시기 바라고. 박구영 교수님이랑은 여기에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교수님. 벌써 다음 주가 9월이네요. 네. 그렇게 되네요. 벌써 네. 시간이. 아름다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